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산회계 1급 120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뭐뭐가 있어요?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담보제공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3번 보면 예약만 한 거예요, 예약. 그래서 3번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가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는 일단 1번이네요. 자, 1번이 틀렸고, 2번 보면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배열법. 그쵸? 유동성 배열법. 자, 손익계산서는 발생 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맞죠?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기업 실체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회계 단위랑 같은 말이고, 그죠? 계속기업은 뭐예요? 회사는 청산하거나, 그죠? 중도하게 축소할 의도가 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기간별 보고는 회계 기간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자, 3번 문제. 숭주의 회계연도 말 기말 창고에 실제 보관 중인 상품은 2천만 원이다. 다음의 사항을 창고 재고자산에 반영하여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단기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일단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말 그대로 선적했을 때 선적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 시점에 도착해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단기 미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 후 우리가 매입자예요. 매입했는데 그죠? 선적 후에 이동 중이니까 그죠? 매입을 한 거죠.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공장에서 반출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했으나 기말까지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자, 이건 위탁상품이죠. 위탁상품. 위탁상품의 뜻이 뭐예요? 판매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죠. 그래서 지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았죠.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이니까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이론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거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단기에 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상품권은 뭐예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그래서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그죠?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우리 회사에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상품권은 그냥 X,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선수금 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300만 원 더하니까 2,800이 답이죠. 2,800.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자, 4번 문제.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그쵸?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분증권은 주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사채고.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구입 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 분계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비용 얘는 984번을 써야 돼요.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보통 예금 뭐 1,500원 이렇게 되겠죠. 단기 매매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 따로 쓰고 나머지 뭐 매도 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니까 얘네들은 수수료를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2번도 맞는 거죠. 자,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그죠? 단기 매매증권이 되려면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 처분 목적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 처분 목적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자, 보기 4번. 시장성을 상실할 경우 만기 보증권으로 재분류한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만약에 상실한다. 그럼 뭐가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 되죠. 만약에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된다. 답은 4번. 자, 5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과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강제 매입한 채권의 매입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얘기죠?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차량 운반구 구입 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공채를 15만원에 보통예금에서 2차에 매입하다. 자, 단 공채의 공정가치는 10만원이며 단기 매매증권을 처리할 거예요. 자,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이걸 분개하면 일단은 대변에 돈 나간 것부터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예요? 15만원. 이렇게 공채를 15만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이 공채의 공정가치는 10만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을 할 거래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자, 공정가치로 써야 되겠죠? 1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10만원짜리를 지금 얼마 주고 사온 거예요? 15만원 주고 사온 거야.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5만원. 자, 이 차액 5만원은, 그쵸? 뭘로? 사온 자산에,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의 원가 포함.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분개해야 되겠죠. 5만원. 그래서 1번 설명이 이 내용이에요. 뭐 이론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 자, 2번 볼게요.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자, 2번 보기를 풀려면 동종교환과 이종교환을 알아야 돼요. 일단 동종교환은 장부가액법, 이종교환은 공정가치법. 자, 동종교환은 같은 종류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장치와 우리 회사 기계장치와 거래처 기계장치, 그쵸? 그래서 장부가액법,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거야. 자, 이종교환은 달을 이해요. 다른 종류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공한 공정가치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 그럼 이종교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종교환은 공정가치법이니까 자, 이종교환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그쵸? 제공한 자산의 뭘로?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이렇게 되겠죠. 장부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아니라 뭐다? 공정가치다. 됐죠? 자, 보기 3번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니까, 그렇죠? 유형자산 원가 포함 되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도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자,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 취득하는 경우 각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 보기 4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토지 공정가치는 2억, 건물의 공정가치는 3억인데 이거를 4억 원에 일괄 취득했어요.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겠죠.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3억인데 이걸 두 개를 합해서 4억에 사온 거야. 그러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그쵸? 분개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그쵸?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4억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안분계산이라 그래요. 한번 식을 볼게요. 자, 총 4억 그쵸? 곱하기 2억, 3억 더하면 5억이죠. 5분의 2 하면 토지 가격이 나오는 거고 그죠? 5분의 3 하면 건물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는 1억 6천이 나오고 건물은 2억 4천이 나와요. 4억 중에서. 그래서 대변에 당자예금 4억 이렇게 분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안분계산. 5번에는 틀린 게 2번이죠. 2번.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자본잉여금의 항목에 포함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이익잉여금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에 있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이죠. 얘가 뭐다? 자본잉여금이다. 그래서 라만 자본잉여금.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7번 문제.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결산 분개한 것은? 자,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는 식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이에요. 그죠?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메인 마이너스 기말. 자, 기초가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110만원. 그 다음에 단기상품 매입액이 455만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230만원. 계산하니까 335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그래서 1번처럼 분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됐죠? 자, 8번 문제. 다음 중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다. 그쵸? 채권에 대해서 설정해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맞죠? 자,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한다. 그쵸? 대손 충당을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건 뭐예요?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겠죠. 자,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4번이 틀렸죠?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채권은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뭐 외상매출금, 바드럼, 기타 채권은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그래서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타 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미수금은 기타 채권이니까 뭐다? 대손상각비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다. 됐죠? 자, 9번 원가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건설의 단기 원가 자료이다. 건설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필요한 시기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그죠? 집적재료비, 집적노무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예요.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제조원가, 요 제조원가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조원가부터. 여기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간접비예요. 그래서 직재, 직노, 제간. 그래서 75만원이에요. 그럼 이 75만원이 제조원가가 여기가 75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20만원이죠. 플러스 제조원가, 여기서 넘은 75만원,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30만원 해서 65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4번 65만원,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 10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조 부분 X에서 제조 부분 A에 배분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Y부터 배분한대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은 단계 배분법이니까, 그죠? 배분 순서가 중요하죠. 자, Y부터 배분한대요. 자, Y가 지금 50만원이에요. 50만원. 자, 50만원을 여기 보시면 세 군데 다 배분할 건데, 자, X로 가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죠? 자, 세 군데 10%, 25%, 65%, 그럼 100이죠. 100분의 X로 가는 게 10이에요.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100분의 10 하면 5만원이 나와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다? X로 가는 거다. 이렇게. X 부문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X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께 35만원이에요. 본인 거 35만원. 그 다음에 Y에서 넘어온 게 5만원 있죠. 그럼 40만원이 돼요. 자, 이 40만원을, 그쵸? 제조 부분에 바로 직접 배분법처럼 30, 50. 그럼 얼마예요? 80분의 30. 그죠? 80분의 30 하면 15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 15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11번. 다음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자, 보기 1번을 알아려면 뭘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조업도가 증가할 때 고변호사, 단단, 총총,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고가 고정비, 변이 변동비예요. 그죠? 단위당 원가, 총이 총원가. 그래서 자,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가 내려가고, 그쵸? 대각선 있는 게 올라가고 나머지가 일정해요. 지금 보시면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어떻게 해요? 일정하죠. 맞는 얘기예요. 자, 직접 재료비는 기본원가에 속하고 가공원가에 속한다. 틀렸죠? 자, 직재, 직노를 더한 게 기본원가, 직노, 재간을 더한 게 가공원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설명이에요? 직접 노무비 설명이에요.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그쵸? 다시 설명하자면 직재, 직노가 기본원가, 직노, 재간이 가공원가야.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거는 직접 노무비. 그러니까 2번 설명은 직접 노무비 설명이죠. 자, 일단 맞는 거는 1번이네요. 그죠? 아까 1번 맞다고 했으니까. 자, 3번 보면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서만 소비되어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아니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그쵸? 직접비, 간접비.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추적 가능한 게 뭐예요? 직접 원가. 다른 말로 직접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자, 간접 원가는 추적 불가능한 원가. 추적 가능한 거는 직접 원가. 이렇게 되겠죠.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어 관련원가에 해당한다. 매몰원가는 비관련원가야. 그죠? 매몰원가는 과거, 그죠? 과거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자, 12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맞죠?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1번 맞아요. 2번.
개별원가는 제조업을 작업별로 집계하며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그쵸? 종합원가의 특징이 공정별이에요. 자, 2번도 맞는 얘기죠.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 그쵸?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예요. 자, 종합원가는 제조공정의 제조원가 보고서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된다. 자, 맞죠? 보기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집적재료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자, 약간 말이 바뀌었죠, 그죠? 일단은 집적재료비야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될 수도 있고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공비 같은 경우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가공비 같은 경우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 그렇죠. 자, 그래서 가공비는 무조건 이거예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해야 되죠. 왜냐면 가공비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 가공비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자, 13번 부가세.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과세표준은 매출 쪽 공급가액이죠. 그쵸? 매출 쪽 공급가액. 금전 외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요. 맞죠? 일반 과세자는 매출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이에요. 공급 대가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급 가액이죠.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 이렇게. 공급 대가랑 공급 가액은 다른 거예요. 그죠? 공급 대가는 뭐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 부가세 포함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됐죠? 자, 보기 3번 보면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이게 운송보험료겠죠. 자, 과세 표준에 포함하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오히려 있으면 빼야 돼요.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틀린 거 2번. 자,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그쵸? 미가공 식료품 면세예요.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도 면세에서 배웠죠, 그죠? 원래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그쵸? 주택의 임대가 면세이기 때문에 이게 주잖아요. 그죠? 주택가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도 뭐다? 면세다. 자, 토지의 공급. 토지를 파는 거는 면세죠. 그쵸? 자, 재화의 수출은 뭐다? 면세가 아니라 영세죠. 영세. 정확히 들어. 그쵸? 얘는 영세다.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답은 4번. 자, 됐죠?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뭐 중요하죠. 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공급받는 자는 상호 또는 성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필요적 기재사항 보고 넘어갈게요. 공급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 또는 성명이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작성연월일 중요하죠. 오답으로 뭐 공급연월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다. 그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
외워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